다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 교수가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서 충격적인 실태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유럽 최고의 럭셔리 서비스 전문가로 알려진 그녀는 인천공항의 우수한 서비스에 감동받은 후 태국을 방문했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의도적인 차별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수화물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입국 심사를 차별적으로 진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중국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계 자본이 태국 공항의 주요 시설들을 장악하고 현지 여행사들을 인수하면서 서비스 품질이 급격히 저하되었다고 하네요. 특히 SNS를 통해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반한 감정을 조장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주요 항공사들이 태국 노선을 대거 취소하기 시작했고 관광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태국 정부가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중국 자본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 교수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실상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이로 인한 태국 관광업계의 몰락, 여기에 한국의 성숙한 대응까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아 디부아예요. 저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럭셔리 관광 서비스를 연구하는 28살 연구원이에요. 제 전공이 좀 특별하죠. 호텔, 항공, 크루즈 등 최상위 1%를 위한 럭셔리 서비스를 연구하는 분야예요. 우리 가족 배경을 생각하면 이 길을 선택한 게 당연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프랑스 최고급 호텔 체인 르 루아얄 파리의 CEO이시고 어머니는 루이비통의 수석 디자이너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30년 동안 루이비통의 VIP 라인을 담당하셨는데 전 세계 왕실의 주문 제작을 전담하실 정도로 최고의 자리에 계셨죠. 저는 어릴 때부터 품격이란 게 뭔지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우리 가족은 파리 16구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았어요. 매일 아침 발코니에서 에펠탑을 바라보며 식사를 했죠. 저택에는 프랑스 최고의 요리사가 상주했고 매일 신선한 크로와상과 에스프레소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인들은 항상 흰 장갑을 끼고 있었고 저희 집 정원사는 베르사유 궁전 출신이었죠.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부끄러운데 제가 자란 환경을 이해하시려면 꼭 필요한 설명인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남다른 미적 감각과 서비스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디즈니랜드를 좋아할 때 저는 리츠칼튼 로비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좋아했죠. 10살 때는 벌써 와인 글라스가 1도 기울어져 있으면 알아챌 수 있었고 12살 때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서비스 실수를 지적할 정도였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15살 때 경험이에요. 파리의 어느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중이었는데 웨이터가 와인을 따르면서 병목이 테이블에 살짝 닿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런 실수는 미슐랭 1스타 레스토랑에서도 용납되지 않아요 라고 말했죠. 그때 아버지가 저를 보면서 웃으시며 넌 정말 타고났구나라고 하시더라고요. 대학 시절엔 소르본 대학의 호텔 경영학과에서 최연소 수석 졸업을 했어요. 제 졸업 논문 주제는 현대 럭셔리 서비스의 미학적 접근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책으로도 출간됐죠. 프랑스의 주요 호텔들이 이 책을 직원 교육 자료로 사용한다고 해요.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럭셔리 서비스 품질 평가 지표를 개발했어요. 이 논문으로 큰 주목을 받았죠. 특히 제가 만든 디부아 서비스 품질 지수는 유럽의 호텔들이 기준으로 3을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파리의 유명 호텔들은 매달 제게 자문을 구했고 심지어 모나코 왕실에서도 초청을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 기준이 얼마나 유럽 중심적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만든 평가 지표는 전부 유럽의 고전적인 서비스 기준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마치 유럽만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심했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베르사유 궁전을 방문할 때면 항상 시끄럽고 무질서했거든요. 일본은 깔끔하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인공적이고 차가운 느낌이었죠. 한국은 글쎄요, 사실 깊이 생각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저 삼성이나 현대 같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제 동생 소피만 달랐어요.
소피는 파리의 유명 여행사 보이어지 일리트의 이사인데 한국에 완전히 빠져 있었죠. 한국 화장품을 수집하고 K-드라마를 보고 심지어 한국어도 배우고 있었어요. 처음엔 우리 동생이 왜 저럴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 소피가 훨씬 앞서가고 있었네요. 매주 일요일 가족 저녁 식사 때마다 소피는 한국 얘기를 했어요. 언니, 한국의 서비스 문화는 정말 대단해. 특히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야. 그럴 때마다 저는 에이 설마. 샤를드골 공항보다 좋을 리가 없잖아라며 웃어넘겼죠. 심지어 한 번은 소피가 한국 화장품 몇 개를 선물했는데 제가 난 샤넬이면 충분해라며 거절했던 적도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네요. 전환점은 지난달에 찾아왔어요. 아시아 관광 서비스 연구를 위한 출장이 잡혔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내키지 않았어요. 어차피 시끄럽고 복잡한 아시아 공항이겠지라는 생각이었죠. 게다가 한국은 그저 경유지일 뿐이었어요. 제 진짜 목적지는 태국이었거든요. 파리에서 인천까지 11시간 비행 동안 저는 그저 샴페인 한 잔 마시고 잠들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한국에 대한 특별한 기대는 없었죠. 오히려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믿을 수 없을 만큼 쾌적한 공기였어요. 샤를드골 공항은 항상 답답하고 건조한데 이곳은 마치 최고급 스파에 온 것 같았어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적절한 습도와 온도, 그리고 어디선가 풍겨오는 은은한 아로마 향까지. 처음 마주한 건 천장이 높고 자연광이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유럽의 오래된 공항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파리의 공항이 낡은 성당 같다면 이곳은 마치 현대미술관 같았어요. 빛과 공간이 만드는 조화는 예술적이었고 사람들의 동선은 마치 잘 짜인 발레 공연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입국장으로 가는 길에는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소피에게 보내려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바닥이었어요. 파리의 공항은 항상 끈적끈적한데 이곳은 거울처럼 반짝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특수 코팅을 한 대리석이더라고요. 그것도 이탈리아에서 특별 주문한 고급 대리석이었죠. 직원들의 서비스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좋은 의미에서요. 파리에서는 상점 직원들이 손님을 귀찮아하는데 이곳의 직원들은 달랐어요. 제가 지도를 들고 서 있었을 뿐인데 먼저 다가와서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완벽한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분의 배지에 프랑스어도 가능하다고 써 있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직원들의 유니폼이에요. 파리의 공항 직원들은 대충 입은 듯한 느낌인데 이곳은 마치 고급 항공사의 승무원처럼 단정하고 세련되어 보였어요. 모든 직원들의 유니폼이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구두도 반짝반짝 광이 났죠. 심지어 청소 직원들의 유니폼도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입국 심사대에서는 또 한 번 놀랐어요. 파리에서는 심사관들이 대부분 불친절하고 때로는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는데 이곳의 직원들은 달랐어요. 제 여권을 받아들면서 미즈 두보이스, 웰컴 투 코리어라고 말하는데 제 성을 완벽한 프랑스식 발음으로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수암을 찾는 곳으로 가는 길에는 무빙워크가 있었는데 이것도 놀라웠어요. 파리에서는 항상 반은 고장나 있는데 여기는 전부 부드럽게 잘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양옆으로 실내 조경이 있어서 마치 공원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식물들도 전부 진짜 살아있는 식물이더라고요. 파리는 대부분 조화를 쓰는데 말이에요. 수암을 찾는 곳의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파리에서는 보통 1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선 15분도 안 걸렸어요. 게다가 수화물이 벨트 위로 나오는 순서도 체계적이더라고요. 비즈니스석 승객의 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석 순서대로. 이런 세심한 배려는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였어요. 화장실은 또 어떡해요? 파리 공항 화장실은 항상 급할 때만 가는 곳인데 이곳은 5성급 호텔보다 깨끗했어요. 매 칸마다 비상용품이 구비되어 있고 몇 분마다 청소 직원이 점검하더라고요. 심지어 화장실 문고리까지 소독된 상태였어요. 세면대 위에 거울은 김이 서리지 않게 특수 처리가 되어 있었고 핸드드라이어는 소음이 거의 없었어요. 면세점도 완전히 달랐어요. 파리의 면세점은 그저 비싼 물건을 파는 상점일 뿐인데 이곳은 마치 명품 백화점 같았어요.
직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진열대는 항상 깨끗했죠. 특히 화장품 코너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화장품들이 너무 예쁘게 진열되어 있어서 저도 모르게 몇 개 사버렸네요. 소피가 왜 그렇게 한국 화장품에 빠져 있는지 이해가 됐어요. 공항 내 레스토랑도 놀라웠어요. 파리의 공항 식당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우는 곳이 대부분인데 여기는 달랐어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음식 퀄리티도 훌륭했죠. 특히 한 식당에서 먹은 비빔밥은 정말 맛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레스토랑의 셰프가 미슐랭 스타 출신이더라고요. 그날 저는 공항 라운지에서 노트북을 켜고 바로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발견했다. 지금까지 내가 알던 럭셔리의 개념이 여기서는 기본이었다. 그리고 소피에게 긴 메시지를 보냈죠. 내가 왜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미안해,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호텔로 가는 길에 저는 이미 계획을 수정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이틀 정도 머물다 태국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그걸 완전히 바꿨죠.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어요. 교수님,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모든 걸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곳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달라요. 최소 2주는 더 머물며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서비스 품질 지표도 수정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던 걸까? 파리의 호텔들이 자랑하는 오랜 전통과 고전적인 서비스가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한국은 전통적인 서비스의 품격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효율성과 세심함을 완벽하게 결합해냈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인천공항의 서비스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직원 교육 프로그램, 시설 관리 시스템, 동선 설계.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직원들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세계 최고의 공항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도 잠시 2주 후에는 태국으로 떠나야 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제가 곧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현실을. 인천공항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을 보며 이제 제가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파리의 오만한 서비스 전문가가 아닌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배우는 학생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인천공항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죠. 활주로가 울퉁불퉁해서 착륙할 때 비행기가 덜컹거렸어요. 인천공항의 부드러운 착륙감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저는 원래 비행기를 탈 때마다 항공 서비스 품질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요. 프랑스 항공 전문지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거든요. 이날도 평소처럼 노트북을 켜고 기록을 시작했는데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타이핑이 멈추질 않았어요. 먼저 게이트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낡아 보였어요. 녹슨 철제 구조물, 벗겨진 페인트, 깨진 유리창. 마치 90년대에 멈춰있는 것 같았죠. 인천공항의 반짝이는 유리창과 세련된 디자인이 자꾸 떠올랐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후덥지근한 공기와 불쾌한 냄새였어요.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듯 했죠. 공항 로비는 더 심각했어요.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는데 바닥에는 그저 노란 안전복만 덩그러니 놓여 있더라고요. 입국 심사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카운터가 20개나 있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건 5개뿐이었죠. 그마저도 직원들의 근무 태도가 너무 불성실했어요. 한 직원은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여권을 확인하고 또 다른 직원은 옆 동료와 수다를 떨면서 일하고 있었죠. 저는 30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린 끝에 겨우 심사대 앞에 섰는데 담당 직원은 제 여권을 보자마자 어디서 왔어요? 라고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프랑스에서 왔고 관광서비스 연구차 방문했습니다. 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그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대충 스탬프만 찍어주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와 수화물을 찾는 곳으로 향했는데 이곳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고장난 듯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수화물은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인 관광객들이 심한 차별을 받는 걸 목격한 거예요.
수화물 처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한국인들의 짐을 늦게 내보내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다 계획적인 거더라고요. 중국계 여행사들이 공항 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한국 관광객들을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화장실 상태는 더 심각했어요. 변기 여러 개가 고장났는데도 수리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고장난 변기에는 그저 X 표시만 해둔 채 방치되어 있었어요. 수도꼭지에서는 녹슨물이 나왔고 비누는 떨어진 지 오래된 것 같았죠. 청소 상태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가 벽에 붙어 있긴 했지만 일주일째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태더라고요. 연구를 위해 공항 관리자와의 미팅을 요청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이메일은 반송되고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직접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는 지금은 바쁘다며 면담을 거절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상황이 일상이라는 거예요. 현지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원래 이래요?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라는 답만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런 태국 공항의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제가 곧 알게 된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 중국의 영향력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소피에게 전화해서 인천공항이 너무 그리워라고 말했더니 언니 이제 알겠지? 내가 왜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는지 라고 하더라고요. 태국 관광업계의 몰락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됐어요. 제가 현장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수완나품 공항의 국제선 터미널은 한산해졌고 특히 한국행 비행기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공항에서 관찰한 바로는 한국 관광객의 수가 일주일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항공사들의 대규모 운항 중단이었어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주요 항공사들이 태국 노선을 대폭 축소하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태국 국적기인 타이항공도 한국 노선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공항에서 매일 관찰한 바로는 한국행 게이트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았고 그 자리는 텅 비어 있거나 중국 노선으로 대체되었어요. 공항 내 상점들의 매출도 급감했어요. 특히 한국인들이 주로 찾던 면세점들이 큰 타격을 받았죠. 제가 인터뷰한 한 면세점 직원은 한국 고객들은 화장품이나 명품을 많이 구매했는데 지금은 매출이 90% 이상 줄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심지어 일부 매장은 직원들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연구자로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이 위기가 단순한 관광객 감소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제가 보기에 이건 서비스 품질의 붕괴였어요. 태국이 중국 자본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 서비스의 질적 향상보다는 단기 수익에만 집중한 거죠. 이건 제가 파리에서 연구하던 서비스 품질 저하의 악순환 이론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식당가의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공항 내 한식당들은 거의 다 문을 닫았고 현지 식당들도 손님이 크게 줄었죠. 한 식당 주인은 한국 손님들이 까다롭다고 불편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들의 요구가 정당했어요. 그저 깨끗한 식당과 신선한 음식을 원했을 뿐인데 라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호텔 업계의 타격은 더 심각했어요. 방콕과 푸켓의 주요 호텔들은 예약 취소가 폭주했고 일부 호텔은 직원들을 대규모로 해고하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 관광객들이 선호하던 4성급 이상 호텔들이 큰 타격을 받았어요. 호텔 관계자들은 한국인들은 객실 요금을 잘 지불하는 고객들이었는데 이제는 저가단체 관광객들만 남았다며 아쉬워하더라고요. 관광 가이드들의 실직도 심각한 문제였어요. 특히 한국어 가이드들은 일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렸죠. 제가 만난 한 가이드는 20년 동안 한국 관광객들을 모셨는데 이제는 직업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라며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태국 관광청에 따르면 공식 등록된 한국어 가이드의 90% 이상이 실직 상태라고 해요. 택시기사들의 수입도 크게 줄었어요. 한 택시기사는 한국 손님들은 항상 정확한 요금을 지불하고 팁도 주었는데 이제는 그런 손님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라고 말했죠. 특히 공항 택시기사들은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프랑스에서 수많은 관광 분쟁을 연구해왔지만 이렇게 품격 있는 대응은 처음 봤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보복성 조치나 감정적인 대응이 일반적인데 한국은 달랐죠. 우선 한국 정부는 어떤 보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대신 태국과의 관광 교류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는 차분한 입장만 발표했죠. 이런 성숙한 태도는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제가 소르본 대학의 동료 교수들에게 이 사례를 설명했더니 모두가 놀라워하더라고요. 한국의 여행사들의 대응도 놀라웠어요. 그들은 태국 여행을 예약한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을 해주었고 대체 여행지도 무상으로 제한했죠. 심지어 일부 여행사는 태국 현지 파트너들과의 계약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 했어요. 제가 인터뷰한 한 여행사 대표는 20년간 함께 해온 파트너인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죠라고 말하더라고요. 항공사들의 대처도 감동적이었어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태국행 항공권을 취소하는 승객들에게 위약금을 전혀 받지 않았고 다른 노선으로의 변경을 무료로 제공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태국 현지 직원들을 위한 배려였어요. 갑작스러운 노선 취소 대신 점진적인 감축을 선택해서 현지 직원들의 실직을 최소화하려 했다고 해요. SNS에서 보인 한국 관광객들의 반응도 성숙했어요. 태국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길 바란다는 따뜻한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죠. 심지어 태국의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까지 시작됐다고 해요. 제가 특히 감명받은 건 한 한국 관광객의 이야기였어요. 수완나품 공항에서 심한 차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항 직원에게 지금은 힘들지만 곧 좋아질 거예요라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고 해요. 그 직원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때 그 말이 너무 부끄럽고 감사했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런 한국의 성숙한 대응은 유럽 학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제가 소르본 대학에서 이 사례를 발표했을 때 동료 교수들은 놀라워했죠. 어떻게 이런 차별적 상황에서 이렇게 품격 있는 대응이 가능하죠? 라고 물었어요. 저는 이게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답했죠. 한국 기업들의 대응도 인상적이었어요. 태국에 진출해 있던 한국 기업들은 현지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태국 정부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했다고 해요. 특히 한국의 면세점 기업들은 태국 공항 면세점 직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교육을 제공하기까지 했죠. 미디어의 반응도 달랐어요. 한국 언론들은 자극적인 보도를 자제하고 오히려 태국 관광업의 회복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들을 내놓았어요. 우리가 겪었던 관광산업의 성장통을 태국도 겪고 있는 것이라며 이해와 포용의 시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제가 프랑스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 한국 관광객 단체를 인터뷰했는데 그들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우리도 예전에는 서비스가 부족했어요. 하지만 계속 배우고 발전했죠. 태국도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이런 넓은 시각과 따뜻한 마음에 저는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관광협회가 태국 측에 제안한 내용이에요. 그들은 보복이나 비난 대신 한국의 관광 서비스 노하우를 공유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태국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죠. 프랑스로 돌아와서 제가 쓴 첫 번째 논문의 제목은 위기 속에서 빛나는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었어요. 이 논문은 나중에 유럽 전역의 관광업계에서 필독서가 됐죠. 한국의 대응은 단순한 위기 관리를 넘어서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준 사례가 된 거예요. 지금도 가끔 소피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웃어요. 내가 항상 옳았어.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야. 그러면 소피는 이제야 알았어? 라며 농담을 하죠. 하지만 우리 둘 다 알아요.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본 건 단순한 관광 분쟁이 아닌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었다는 걸요. 이런 한국의 대응은 태국 현지 언론의 태도도 바꿔놓았어요. 처음에는 한국인 관광객 감소를 비난조로 보도하던 매체들도 한국의 성숙한 태도를 보면서 논조를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단순한 서비스 기술이 아닌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는 사설도 봤어요. 특히 젊은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SNS에서 해시태그 소리투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바이럴하게 퍼졌는데 이건 자발적으로 시작된 거였어요. 태국의 대학생들이 한국 관광객들에게 사과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리기 시작했고 이게 큰 반향을 일으켰죠. 제가 프랑스의 관광 서비스 전문가로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관광객들의 높은 매너였어요. 보통 이런 차별을 겪으면 화를 내거나 보복성 행동을 하기 마련인데 한국 관광객들은 오히려 더 예의 바르게 행동하더라고요. 우리가 보여주는 매너가 곧 우리나라의 품격이라고 말하는 한국 관광객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한국의 관광업계도 대단했어요. 그들은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했거든요. 태국 노선이 줄어든 대신 베트남, 필리핀 등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과정에서도 태국 여행업계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고 소통 창구를 계속 유지했다는 거예요. 잊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의 항공사들이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은 제가 앞으로 교과서처럼 가르칠 생각이에요. 그들은 노선을 줄이면서도 현지 직원들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심지어 일부 직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교육도 진행했더라고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프랑스의 항공사들도 본받아야 할 점이에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관광 분쟁이 아니었어요. 이건 한국과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시험대 같은 거였죠. 그리고 한국은 이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봐요. 제가 파리의 동료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위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 하지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진정한 선진국의 척도야. 청소 관리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청소 담당자들이 한국의 공항 청소 방식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자발적으로 청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더라고요. 한 청소 관리자는 이제야 깨끗한 환경이 관광객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게 됐어요 라고 말했죠. 공항 식당가의 변화도 눈에 띄었어요. 이전에 바가지 요금으로 악명 높던 식당들이 정찰제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위생관리도 강화됐어요. 한 식당 주인은 한국 손님들이 요구하던 수준이 사실은 기본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면세점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어요. 중국 자본에 의존하던 매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는 대신 현지 자본의 고품질 면세점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이들은 특히 한국의 면세점 운영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 했어요. 진열대 관리부터 직원 교육까지 모든 면에서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려 노력하더라고요. 태국 관광청도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했어요. 그들은 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해서 한국의 관광 서비스 품질 관리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우리도 한국처럼 관광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젊은 호텔리어들의 움직임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태국 호텔 서비스 혁신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한국의 호텔 서비스를 배우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한 호텔리어는 이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라고 말하더라고요. 특히 고무적이었던 건 태국 정부의 태도 변화였어요. 중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대신 한국과의 관광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거든요. 한국의 관광산업 발전 모델을 배우고 싶다는 게 그들의 새로운 입장이었어요. 이런 변화들이 모여서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공항의 서비스 품질 평가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고 관광객들의 불만도 줄어들었죠. 특히 SNS에는 태국 공항이 달라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후기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특히 기쁘게 생각하는 건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한국 관광객을 다시 유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태국의 관광업계가 진정으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한 거죠. 한 공항 관리자는 이제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제 저는 파리로 돌아가 이 모든 변화를 정리한 책을 쓰려고 해요. 제목은 위기에서 배우는 혁신 태국 관광산업의 변화와 한국의 영향으로 정했어요. 이 책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되길 바라면서요. 결국 모든 변화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배웠어요. 시설이나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서비스에 대한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이제 태국이 한국처럼 세계적인 관광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날을 기대하면서 저도 더 나은 관광 서비스를 연구하는 데 힘을 쏟을 생각이에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